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1년을 맞았습니다. 생산 차질을 빚지 않고 주요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저력을 보여준 1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며 지난 1년을 평가했습니다. 역시 불안한 건 국회입니다. 어떤 정책의 수립 시행도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늦고 왜곡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21대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은 사실상 민주당이 맡게 됐습니다. 여당이 모든 상임위를 차지하는 것은 1987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이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주요 수사를 놓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잇따라 열리게 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신장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의 충격이 가장 적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IMF가 집계한 올해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 8.0%인데 한국은 마이너스 2.1%로 역성장 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전 세계 경제 최백은 교수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 유치원과 관련해 26개월 된 아기가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치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대 국회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반기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며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멈춰섰던 국회가 드디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입니다. 하지만 막판 협상이 결렬되며 본회의장에는 여당과 다른 야당만 입장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3차 추경 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내 직장에 기업의 존폐에 떨고 있는 국민들, 더 이상 국회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의장은 오늘 이러한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35년 만에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습니다. 국회 부의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온 겁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에 선출됐고 예결위원장은 정성호, 국토교통위원장은 진선미 의원이 뽑혔습니다. 또 정무위원장 윤관석, 교육위원장 유기홍,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삼선의 박광원 의원이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당 몫의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부하면서 내린 선택이었다며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차 추경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 야당과 재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통합당이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자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6월 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통합당은 이미 여야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상황에서 일부 상임위를 가져오는 건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의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백보 양보를 하더라도 나누어서 하는 것조차도 되지 않은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는 발목 잡기 이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모두 차지한 여당은 책임 정치를 앞세우며 전국의 주요 이슈들을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전원 사임계를 내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친 민주당이 35조 3천억 원에 이르는 3차 추경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번 주 안에 3차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합당은 졸속은 있을 수 없다며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곧바로 추경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롯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며 3차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곧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은 쉴 틈도 없이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겁니다. 보통 추경안 심사는 정부의 제안 설명 이후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그리고 자료 정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지만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각 일정별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입니다. 늦어진 만큼 예결위와 상임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밤을 새우더라도 3차 추경은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당초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던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구성 이후 태도를 바꿨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일정 추진에 반대하는 데다 추경 심사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35조나 되는 돈을 일주일 만에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그저 국회가 통법 보고 거수기입니까?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과 3차 추경 심사에 이어 공수처를 오는 15일에 반드시 출범시키기 위한 후속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곧 의회 독재라며 통합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오늘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 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된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3차 추경 심사는 지난 4일 정부안이 제출된 지 25일 만에 시작됐습니다. 전체 심사 기간은 길어야 5일 정도.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서울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과 그 부근에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용인시 이마트24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두 곳의 감염 모두 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종교 관련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현대카드 사옥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현대카드 전산실 근무 30대 남성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같은 층에서 근무한 20대 남성이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현대카드 첫 확진자인 30대 남성은 관악구 주민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로 추정됩니다. 현대카드 건물 맞은편에 있는 한국기업 데이터 건물 사무실에서도 20대 여성 확진자가 나왔고 이 여성 역시 왕성교회 교인으로 분류됐습니다. 현대카드는 사옥 5층을 방역 조치하고 해당 층 근무자 190여 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자가 격리 조치하고 나머지 층 직원도 절반씩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이마트24 양지 위탁 물류센터에서는 모두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6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안양시 61번 환자는 안양 주영광교회에서 확진된 신도와 접촉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고 이후 이 물류센터에서 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는 당초 28일 오후 6시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다시 폐쇄됐습니다. 종교시설발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당국도 종교시설에 대한 모임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종교 시설의 경우는 밀집하여 대화하거나 찬송, 식사 등을 함께하는 등 침방울로 인한 전파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종교 활동, 소모임, 수련회 등은 취소하거나 되도록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이 최우선시되는 요즘 종교 활동에서도 더 적극적인 거리 두기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광주에 있는 사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이 전북과 경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찰과 연관된 확진자만 10명을 넘어섰지만 최초의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 무등산 인근에 자리 잡은 사찰 광륵사에서 방역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사찰 주지 스님을 비롯해 다녀간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 하시는 분만 있고 이렇게 인원이 없는 상황이라 다른 분들도 이제 막 들어가시거나 그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27일 광주와 전남에 사는 60대 자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선을 추적하다 보니 광륵사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승려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찰 방문객들도 연달아 확진되자 시설은 폐쇄됐습니다. 7월 13일까지 2주간 감염 예방법 제47조에 의거해서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뿐 아니라 전북 전주와 경기 파주에서 광륵사를 찾았던 사람들까지 감염됐습니다. 심지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찰 승려는 종교의식과 신도 면담에 강의까지 다니며 많은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륵사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 중 총 76명의 접촉자가 확인되어 현재 추가 조사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사찰과 감염원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두고 사찰 스님과 방문 신도에 대한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대전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이어지고 있죠. 예, 어린이집의 원장까지 감염되자 대전시는 모든 어린이집을 휴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원장의 자녀들까지 감염이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은 대전 동구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21일 대전 판안동 교회에서 진행된 오전 예배에 참석했는데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종사자와 원생 등 26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1,200여 곳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예배 참석자 80명을 전수검사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요 예배 참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전수검사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고요. 본인이 이제 증상이 있어서 별도 이제 검사 결과 이렇게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진자 자녀 3명 중 2명도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접촉자에 대한 전수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다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으며 학원 5곳도 2주 동안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통학차량 운전기사의 배우자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에 다니는 60대 여성으로 식당과 마트 등을 수차례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운전기사가 학생들을 실어 나른 고등학교 2곳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시는 뒤늦게 선별진료소를 찾아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증상이 발현되면 곧바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증상 발현 후 3, 4일 후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침,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일반 병원을 방문하시지 마시고 직접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빠르게. 정부는 충청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충남 천안에 있는 우정공무원 교육원을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아이 일부는 여전히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설사와 복통 같은 간단한 증상으로 이어지다가 한 일주일 정도면 그냥 단순히 나을 줄 알았거든요. 거의 하루에 구토를 5, 60번 이상, 그리고 오줌은 거의 까만 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서 거의 말이 없어지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멍하니 딴 곳만 바라보고 있는. 또 투석 받는 도중에 혈압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고통을 호소해서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이가 치료받는 도중에 너무 힘들었을 때는 혹시 이게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었고요. 안산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115명으로 늘었고 이제 2돌이 지난 아이도 투석 치료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115명 계속 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투석 환자 상황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까지 증상이 위중해서 신장 투석을 하면서 집중 치료를 받는 환자 5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생후 26개월 된 아기 1명도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을 앓던 원생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물놀이를 통한 전염인지 아니면은 개인 간의 손 접촉이나 이런 접촉을 통해서 감염됐는지 하는 그런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른바 이 햄버거병 의심 환자도 1명이 늘어서 1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또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58명이고요.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관련자들까지 모두 합치면 115명에 달합니다. 예, 경찰은 이 유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이 안산유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한 달치 분량 유치원 CCTV 영상과 또 식중독 증상이 처음 나온 12일 전후로 이 원생들에게 제공된 음식 기록이 담긴 장부도 확보했는데요. 현재 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요.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원장은 이 장출혈성 대장균 역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요. 이 증상이 없는 상태로 자택 격리 중입니다. 오늘 이 압수수색은 사정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이 지난 2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관련해서 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래도 어디선가 원인균이 나와야 추적이 가능할 텐데 지금 식중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유치원 조리사의 검체나 유치원 내부의 주방 도구 등에서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아서 발병 원인은 현재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원인균이 유치원에서 제공한 음식이나 조리칼, 도마 등에서 검출되어야만 유치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영역입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현재 감염 경로와 감염원에 대해서는 식약처 그리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유치원 측이 고의로 보존식을 폐기했다는 의혹입니다. 예. 현행법에 따르면요, 유치원은 이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서 144시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를 이 보존식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간식 등 총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CCTV 등의 증거물을 바탕으로 해서요, 고의 폐기 가능성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해당 원장은 이 고의 폐기 가능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현재 학부모들이 우려를 반영해서요, 당초 30일까지로 예정된 유치원 폐쇄 기간을 다음 달 8일까지로 연장한 상황입니다. 네. 날이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원인균 그리고 원인균이 어떻게 또 감염되어서 아이들한테 갔는가가 밝혀져야 전국적으로 이러한 매뉴얼들이 가서 조심을 더 할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빨리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6.25 70주년 행사에서 북한 애국가가 연주됐다. 오늘 아침부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오늘자 한 일간지 기사를 바탕으로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있는 주장인데요. 어디까지 사실로 봐야 할지 팩트 체크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6.25 70주년 행사에서 KBS 교향악단이 연주한 애국가의 도입부가 북한 것과 비슷해 논란이라는 동아일보 보도. 이른바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은 자극적으로 포장돼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애국가 앞 소절을 그대로 따가지고 대한민국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 앞 소절을 그대로 연주를 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지 비교해봤습니다. 실제로 멜로디 등이 매우 유사합니다. 또 둘 다 악보에는 없는 도입부입니다. 특정 행사에 장엄한 느낌을 주기 위한 일종의 장식을 비슷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1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장엄한 느낌을 주는 영국 국가 도입부와도 유사합니다. 오페라 아이다의 개선행진곡에도 비슷한 팡파르가 있습니다. 약간씩 변주될 뿐 음악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군대 팡파르도 비슷하고 하물며 미국 군가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오해를 받은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 곡 전개 방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국가보훈처는 예년보다 특별한 6.25 기념행사를 위해 KBS 교향악단에 애국가 편곡을 요청했습니다. 국군 유해 송환을 기리며 웅장하고 숭고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대표적인 예로 영국 국가의 도입부를 제시했습니다. 샘플로 보내주셨던 영상이 있었는데 영국 국가를 연주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북한의 국가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오히려 제가 그걸 알았으면 오히려 피했을 수도 있죠. 괜히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도입부 전체 길이는 30초에 이르기 때문에 앞부분 단 2마디를 차용한 것으로는 음악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2마디가 공교롭게도 북한 애국가 팡파르와 겹치면서 해묵은 색깔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1년간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G7 참여를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염치 없는 짓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회동 바로 다음 날,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타격이 우려됐지만 정면 돌파에 나선 지 1년.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재 부품 국산화에 성공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수출 규제보다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된다는 목표로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4일이면 수출 규제 강행 1년을 맞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갈등을 해소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우리나라를 참여시키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도 현재 G7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사건건 우리와 관련된 일에 회방을 놓는 건 이웃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염치 없는 짓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의 강한 유감 표명은 G7 확대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후보 출마에도 일본이 견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경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베 일본 총리가 종전선언에도 반대했다는 볼턴 전 보좌관의 최근 주장까지 겹치면서 일본 수출 규제 1년을 맞는 한일 관계는 후퇴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보이콧 재팬 운동 1년이 됐습니다. 우선 일본에 가지를 않습니다. 볼까요? 2018년 753만 명이 갔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400만 명. 그러면 하반기는 여름 휴가가 있으니까 한 500만 명, 600만 명 가야 되는데 160만 명밖에 안 갔습니다. 결국 26%가 줄었습니다. 무역에서는 소비재 쪽에 타격이 큽니다. 관세청 금융감독원 자료들 토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 맥주 수입은 95% 줄었고요. 일본 차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던 것은 21%까지 올라갔다가 7%로 뚝 떨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화제를 뿌렸던 브랜드 유니클로를 한번 볼까요? 유니클로 연간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19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역시 위기가 닥쳐왔는데 대표가 섣불리 망언을 한 게 화를 키웠습니다. 불매운동 얼마 안 갈 거다,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헛발질과 망언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인물로는 역시 아베 총리를 빼놓을 수는 없죠. 아베 내각의 그 덕분에 지지율을 보면 49에서 38, 역대 최저 동률입니다. 거기에다 아베가 다시 총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70%까지 올라갔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주장해온 반아베파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의 인기는 오히려 또 치솟고 있습니다. 26%까지 갔습니다. 아베는 15%로 떨어졌습니다. 아베 일본은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브래드 글로서먼, 일본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지금 미국에서 전략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일본의 변화를 위한 개혁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일본은 지금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도쿄올림픽이 아마도 그 작별을 고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은 내년에도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아베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한 보이콧 재팬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압도적이야. 압도적이요. 압도적이라 보면 돼. 네, 압도적.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뿌개치고 일을 더 뿌이게 만들었어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알란드는 경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둘러싼 이 논란을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기자가 협박성 취재를 해가지고
누군가에게서 억지로 진술을 끄집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 있고 그 뒤에 검찰 간부가 있다. 여기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협박성 취재를 갖다 했다는 채널A 이 기자가 수사 자문단 소집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협박을 당했던 사람은 그럼 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네, 복잡하게 합니다만. 근데 한쪽에서는 수사 자문단 소집해달라, 한쪽에서는 심의위원회 소집해달라는데 양쪽의 의견이 다르면 같은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사 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실은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대검 감찰부에서도 사건 번호도 달리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그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수사 결과가 달랐을 때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지 저희들도 의문이고요.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자문단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양쪽 다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소 여부는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이 판단해야 될, 결단해야 될 영역이다. 일단 법률상으로는 그러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동요가 없고 내분이 없으면은 요청이 잘 안 되는 건데 벌써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로. 그런데 저는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검사 동일체 원칙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좀 잡음 없이 그냥 총장이 한마디 하면 말단 검사까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걸로 해서 그대로 관철이 됐었는데 실은 이렇게 좀 시끄러워지라고 만든 조직이긴 합니다. 다만 아직 우리 검찰이 검찰 내부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봤을 때 불안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서로 다른 결론이 막 나오면 이건 어떻게 하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꾸 이런 것이 열리는 게 검찰에 대한 불신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검찰이 독점적으로 실컷 누리고 있던 것을 흔들 때가 됐다. 흔들어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검찰이 이것을 뭐 검찰 내부 이 프로세스에는 그 좀 고위급 검사가 바깥으로 이런 얘기가 왜 흘러나가냐, 왜 검사가 검사를 고소고발하느냐, 마치 검찰은 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구시대적 관점이고요. 각각 의견을 낼 수 있죠. 다만 이것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그 통일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런 문제로 검찰이 봐야지 잡음이 나오는 건 안 돼.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자. 일사불란해지자. 이거는 구시대로의 퇴행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방송사도 자문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고 맨날 야단 맞으면서 사는데 그것도 또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열린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단 말이죠. 수사 중단, 뭐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이게 예상하셨던 결과입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두 가지 삼성 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데요. 이재용 부회장 측이 두 가지 크게 보면 전술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전술. 하나는 이 사건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이 사건이 어렵기도 합니다만 그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잘 모르겠다.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판단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의 처벌 여부를 보고 나중에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를 하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6월 23일 날 약 184건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쪼그려 앉아가면서까지 세탁기를 보면서 현장 경영을 했다. 근데 사실은 그 하루 전날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관련된 사건에서요. 그 관련된 추가적인 증언이 법정 증언이 있었거든요. 이 건은 우리 언론에서 뉴스타파를 포함해서 3건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경제 위기에 이렇게 열심히 현장 경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 바깥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는데 코로나 경제 위기인데 이 두 가지 논리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을 갖도록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런데 9시간 넘게 끌길래 상당히 치열한 토론인가 보더니 결과는 10대 2가 돼버렸어요. 네, 기권 빼고 하면. 예. 근데 이게 9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사실은 이 수사 기록이 20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아하. 지난번에 구속영장 자체가 1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그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을 했느냐, 또 회계 부정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사실 9시간 정도의 논의로는 쉽지 않은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나중에 판단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시간이었다. 9시간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름을 다 대라 뭐 막 그러는데 그 이름을 댄다 하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한 글쎄요,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비공개돼 있죠. 그리고 잠깐 사실은 언론에서 13명 명단이 올라왔다가 삭제가 사라졌습니다. 됐죠. 많은 분들이 소위 요즘 친구들 얘기로 박제를 해서 가지고 있기는 한데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측면이 있죠. 그 내용이 다 공개됐을 때 허심탄회하게 정말 자신의 양심과 상식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지만 또 한편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는 수사도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결정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일정한 자기 책임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누가 참여했고 어떤 논리로 이게 그런 권고가 나오는지는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 청구가 됐을 때 법원이 이제 그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을 하면서 뭐 범죄는 어느 정도 소명이 다 됐구만 뭐 이걸 또 구속시켜가지고 또 수사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했으니까 그런 취지였죠. 그 의미는 범죄를 인정을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사법부의 한 판단에 물론 영장 담당 판사긴 합니다만은 했던 건데 어떻게 반대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엄청난 여론전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엄청난 여론전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84대 2 내지는 3 정도로 뭐 그 생일날 일 안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생일날 가서 쪼그려 앉아서 일했다가 탑 뉴스가 되는 그런 언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그럼 검찰은 뭐 따라가겠나요?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 때문인데 사실 지난 1년 7개월간 수사를 했는데 7개월 정도는 그 조국 정경심 수사 등 하면서 특수부 검사들이 다 그쪽에 투입되면서 수사가 한 7개월 정도 중단된 바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 의구심을 저는 검찰이 해소하고 이 정도 수사를 했으면 당연히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데까지는 검찰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결단을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1년 7개월 동안 검찰 수사는 의미가 뭐냐 이런 의문들을 다들 갖게 되니까 검찰총장이 어떻게 지휘를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지금 연일 치고받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상당히 엄중히 뭐 후진된 것 같은 태도를 취했어요. 그 뭐 하여튼간에 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내용 자체는 저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우리가 합참의장이나 뭐 별 4개 스타들이 있어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문민 통제라는 걸 하거든요. 국민의 통제죠. 근데 검찰 역시 소위 국가의 굉장히 큰 공권력, 강제력을 가진 공권력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문민 통제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권한도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지시 권한을 주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이것 역시 단순히 뭐 잡음이 있다라는 수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조직의 민주적 의사결정,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지금 검찰이 그러고 있다라고 딱 규정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에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했던 말은 이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검찰이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권력을 보호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검찰이 아무튼 이 말에 대해서는 뭐 물론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장관의 지휘 또 나름대로 검찰의 중립성이나 자율성 이 두 개가 아무튼
잘 균형을 이루면서 이 의혹들 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르게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는 국회와는 달리 대구에서는 이른바 협치에 대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일학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대구 경제부시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홍 전 의원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홍일학입니다. 예, 고향이 경북 봉화시죠? 예,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은 다 대구에서 보내셨고. 예, 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쪽박 아니면 대박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예. 권영진 대구시장이 뭐 때문에 꼭 경제부시장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 대구가 코로나19 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했고요. 예. 그래서 많은 대구 시민들이 상처를 받았고 지난 총선 결과로 또 자제를 좀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이 힘겨운 현실에 직면해서 제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권 시장이 직접 연락을 했던가요? 예, 뭐 5월 말에 연락 와서 6월 2일 날 점심을 도시락을 대구시장실에서 먹으면서 예. 한 2시간 얘기를 해서 저도 같이 토론을 했는데 막판에 저한테 한번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예. 예. 농담인 줄 아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제주의 원희룡 지사와 뭐 그다음에 예. 고이범 제주시장이 있고 예. 옛날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협치 실험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대구 경북이라고 하니까 왠지 조금 느낌이 달라서. 예, 그때하고는 다르죠. 예. 어떤 점에서 제일 다르다고 보십니까? 지금 남경필 지사가 제시했던 것은 의회가 예.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의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했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의회가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이니까 그때하고는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남경필 지사 때는 그때는 아마 경기도의 사회 통합을 위한 예. 부지사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지금은 경제부시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 근데 국회에서는 주로 뭐 예산 결산 쪽에 계셨고 그다음에 산업통상 쪽에 계셨기 때문에 예. 경제 쪽은 빠삭하십니다만은 대구 광역시의 경제 어떤 게 제일 지금 급한 과제가 되나요? 지금 대구시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어서 예. 저한테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견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좀 더 무장하고 실무적으로 전문적으로 무장하고 좀 더 경쟁력을 키워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접근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막힌 데는 막힌 대로 뚫고 또 고인 데는 또 풀고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뭐 앞에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대구에 그동안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 코로나 대응 미흡, 생계자금의 뭐 지급에 뭐 지연, 예. 실신 소동에 의료진 또 지급할 돈이 안 나왔다부터 시작해서 생계자금 부정수급. 예. 뭐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그동안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혹시 주변에서 야 이거 괜히 잘못한 곳에 가서 들러리 서달라고 방패막이 해달라고 하는데 가는 거 아니냐. 또 당적도 내놔야 되는데 예.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 뭐 여러 분들이 말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직접 지금 현재 서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위기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러리가 되더라도 예. 이용당하더라도 혹시 희생양이 되더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어들었습니다. 네. 아마 권 시장은 대구 코로나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과의 대화 통로가 꼭 필요한데 좀 큰 역할을 해달라. 아마 그런 계획이겠죠. 예,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국회에 있을 때하고 지금 2달 정도 지났는데 대화가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조금 예측 과민
반응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구에는 또 일반적으로 지금 뭔 일이 잘 안 되면 현 정부한테 패싱 당했다, 홀대받았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홀대받았는지 패싱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파악해보고 혹시 또 대구시가 우리가 또 경쟁력이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닌가도 파악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철우 경북지사도 대구에서 잘 되는 거 보면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모범적인 협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주춤하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소형 태풍급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하며 영동 지방에 최고 300mm가 넘는 비를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전남부터 시작된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기압이 다가오며 장마전선을 끌어올린 건데 내륙을 통과하며 소형 태풍급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빗줄기는 갈수록 굵어지겠고 해안가와 일부 내륙에는 강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 지원을 받아 태풍급 저기압으로 발달하며 전국 곳곳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로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며 피해가 우려되니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예고된 지역은 영동 지방으로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최고 200mm, 충청과 남해안, 지리산에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봄철 산불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어서 산사태와 침수 등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 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다시 먼 남해상으로 물러나 내륙은 주말까지 3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 남부 일대에 28일째 폭우가 이어지면서 최소 1,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남부에 집중됐던 폭우가 중부와 서부, 동부로 퍼지면서 1998년 대홍수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징먼의 중샹시입니다. 주말에 쏟아진 폭우로 2km에 이르는 중심 도로가 1m 넘게 물에 잠겼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밤새 물길을 헤치며 긴급 대피를 도왔습니다.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라면과 식품, 생수를 전달해 줍니다. 转移和疏散吧，有200人左右，然后现在还正在救援中，送物资。现在主要的目的是把那个不愿出来的，在那个高处的，把物资送到他们家里面，保证他们。 지난달부터 구이州, 장시, 광시 등 중국 남부를 휩쓴 홍수는 주말에는 중부와 동부, 서부로까지 본격 확대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지난 2일부터 내내 남부 지역에 폭우 경보를 발령 중입니다. 특히 양쯔강 이남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서쪽 스촨성에서 동쪽 저장성까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스촨성의 마을은 집들이 모두 무너지고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老的和小的都放在安置点，那个年轻的就回来，该清理的还是要清理一下嘛。这个你不能光靠政府来解决，要自救嘛，自己该怎么救还是。 한 달 가까이 내린 비로 최소 1,200만 명의 이재민이 나오고 인명 피해도 급증했습니다. 집과 건물 8천여 채가 무너지는 등 공식 집계된 피해액은 4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요 지시를 발표해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998년 대홍수의 악몽을 떠올립니다. 당시 양쯔강 일대가 범람하면서 4,150명이 숨지고 2억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하늘에서 신부감이 뚝 떨어지니? 내 여보야는 내가 직접 찾는다. 내 손으로 딱, 내 마음에 쏙. 가장 스마트한 결혼 방법. 여보야.
여러분 기프트 좋아하시죠? 특히 고려 기프트가 진짜 좋아요. 이거 광고예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이 엄청 많은 고려 기프트는 엄청 싸대요. 이름만 나면 다 아는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엄청 주문하는 고려 기프트. 사달래요 사장님이. 소통과 보완을 위하고. 프로젝트를 지나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고 아주 바쁘죠. 늘 직원들과 톡으로 일하는데 불편하고 보안도 염려되더라고요. 위하고를 시작해보세요. 언제든지 소통하고 어디서든 협업하고 민감한 보안 문제도 해결되고 직원이 퇴사해도 업무 단절이나 정보 유출도 없겠네요. 위하고, 하고 안 하고의 차이. 위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어떤지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국제통화기금 IMF가 4월 달에 발표할 때 1930년대 대공황 이후의 최악일 거라고 그랬는데 이번 발표에서 또 내렸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나빠지는 건지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떤 건지부터 좀 그림을 그려주시죠.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경제적인 요인보다도 이 의료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보건적인 요인으로요. 단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저는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밤에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지금 하나 지금 그 성장률 G20 국가들에 대해서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2분기에 대해서 예상하는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 미국에 대해서요. 지난해 2분기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34.5%예요. 마이너스 34.5.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수치가 이게 마이너스 34.5라는 게 그냥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경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3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으로 이런 충격은 상당히 큰 거고요. IMF가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은 4월 달에 한번 발표하고요. 10월 달에 가을에 이제 한번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지금 6월 달에 지금 다시 발표한 이유는 4월 달에 발표한 것이 거의 그러니까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수정 발표한 건데요. 4월 달에 발표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걸 전제로 계산했던 거예요. 코로나가 좀 진정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다시피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브라질, 인도, 지금 유럽에서 그렇고 지금 뭐 재확산 이런 이제 어떤 경고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일 모레가 지금 당장 7월 1일입니다.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3분기에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정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성장률 전망치 수정은 저는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고요. 3분기가 그러니까 상당히 적어도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올해 성장률을 그러니까 하향 조정하는 것 역시 당연한 어떤 수순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은 어떻게든 마무리되겠지라고 했다가 보니까 내년 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치가 완전히 뭐 바뀔 수밖에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 보니까 우리로 치면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쪽에서 증시 부양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회사채를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회사채를 직접 매입한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미국은 특히 내수 중심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전체 경제의 한 70%까지 가까이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가 지금 소비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난 한 3월 중순 이후부터 해가지고 6월 한 초순까지 해가지고 5천만 명 이상의 그러니까 신규 실업 청구자가 나올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게 되면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결국 일자리를 잃으면서 소비 활동이 위축될 것이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생산과 판매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어쨌든 유동성 위기에 지금 이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지금 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붕괴되게 되고 기업들이 붕괴되면 고용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요. 근데 이걸 이제 시중은행이 사실 기업들이 이렇게 상황 나빠지는 것을 그냥 무조건 돈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렇다면 결국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주가도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 속에서
그렇죠. 내려가는 상태에서 요거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걸 결국 이제 중앙은행이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결국 기업들을 위해서 돈을 푸는 거네요. 그렇죠. 직접. 돈을 찍어가지고 지금 푸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4월 달에 마이너스 1.2 정도로 IMF가 봤는데 이번에 1점 마이너스 2.1이요. 2.2. 예. 우리도 나빠진다고 봤는데 더. 예. 그러면 이 나빠진다고 본 것에 대해서 좀 한번 해석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그만하면 괜찮다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그래서요. 그렇죠. 뭐 선진 국가들이 한 2%포인트 정도가 하향 조정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한 1%포인트, 0.9%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니까요.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괜찮은 편인 거죠. 예. 괜찮은 편인데 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도 이제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나라들이 선진 국가들이 특히 그러니까 경제가 하향 조정되는 상황 속에서 수출에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러니까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향 조정은 저는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국내 언론들이 많이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IMF에서 이제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이제 전망치를 내놨어요. 아, 예. 내놨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아하.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요. 낮은 것도 그러니까는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낮을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 비해 가지고는요. 미국이나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30%포인트 이상이나 국가 부채가 증가 이렇게 예. 예상하는데 우리는 8%포인트 미만 이 정도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재정 투입도 재정 수지 적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3%포인트 정도, 3.4%포인트 정도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한 12%가 재정 적자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유일하게 이제 플러스로 이제 성장률을 플러스더라고요. 예상을 예. 했는데 사실 재정 투입을 고려하면요, 우리는 한 6% 정도 그러니까 중국만큼 투입을 하게 되면 한 6% 정도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재정을 적게 투입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은 거고요. 중국이나 나머지 나라들은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국가 채무 전체적인 거 움직이는 걸 봐야 엄청나게 쏟아붓고 겨우 이만큼 지킨 거와 그렇죠. 비교가 다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IMF 전망대로라면 또 얼마 전에 무디스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일단 1순위로는. 이렇게 전망이 나왔는데 이대로 그냥 믿어도 되겠습니까? 일단 뭐냐면 내년에 이제 성장률도 좀 상향 조정을 했어요, IMF가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 좀 착시 효과가 있는데 올해 성장률을 더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똑같은 규모가 올라갔어도 그러니까 성장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선진 국가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대부분은 그러니까 작년 수준을 회복을 못하는 반면에 한국은 성장률의 축소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는 조금만 성장을 하더라도 플러스로 그러니까 이제 작년 수준을 그러니까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유일하게 거의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2019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이제 그러니까 전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하나의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코로나 방역을 여기서 완전하게 성공을 시키고 국가의 재정이나 그다음에 경제 정책을 조금만 잘 쓰면 내년 상반기가 지날 때쯤에 한국의 국격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되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한 동거녀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아이를 가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심지어 가방 속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동거녀 41살 A씨.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애초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한 겁니다. A씨는 지난 1일 정오쯤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는데 아내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에 가뒀습니다. 아이는 같은 날 저녁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 3일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이를 지속해서 학대했고 범행 당일 7시간 동안 밀폐된 가방에 가둔 것도 모자라 가방에 올라가 뛰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가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가방에서 내려온 후에도 40분 동안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요가 링 등으로 아이를 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 시민위원회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냈습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 아동 친모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경찰 등이 초기부터 아동 확대에 관여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5633님, 교회에도 확진자가 늘어났네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를 비롯해서 종교시설들이 몇만 개가 되기 때문에 예. 당국이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자발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813님,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장마철도 다가와 큰일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안산 유치원의 식중독과 관련해서 2369님, 식중독으로 힘들어하는 고통당하는 유치원 원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새벽 공방에 비가 그치고 나면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태풍급의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